예전에 과거 한국과 중국의 무시무시했던 형벌과 사형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과거 일본에 있었던 고문과 사형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본 에도 시대에는 6가지의 사형 방법이 있었죠. 바로 게슈닌이라고 불리는 참수형, 시자이라고 불리는 교수형 또는 참수형, 그리고 고쿠몬이라고 불리는 효수형, 하리스케라고 불리는 책형, 가자이라고 불리는 화형, 그리고 노코기리비키라는 톱질형입니다. 참수형이나 교수형, 그리고 화형은 다들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방법인데요. 참수형이나 교수형을 당하는 것이 6가지 방법 중 가장 편안하고 가벼운 축에 속했습니다. 참수형은 주로 서민들에게 적용되었고 재산몰수 같은 건 없었죠. 그러나 교수형은 주로 도적이나 강도 등에게 적용했는데, 일단 교수형이나 참수형으로 죄인의 목숨을 끊은 후 칼이 잘 드는지 시험해보기 위해 죄인들의 시신에다가 베는 연습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또한 사형 이후 조리돌림 당하기도 했고, 죄인의 재산이 몰수당했으며 시신을 매장하지도 못하고 애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던 사형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리스케와 노코기리비키라는 방법이죠. 하리스케는 책형으로 죄인을 나무 십자가에 묶은 뒤 창으로 죄인을 찌르는 방법이었는데, 옆구리에서 들어가서 어깨에서 나오게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목을 찔러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형벌이죠. 하지만 더 잔인하고 끔찍한 처형 방법이 있었는데요. 일본 전국시대의 최강자로 잘 알려져 있는 오다 노부나가에게 멸망한 가문의 수는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 멸망한 가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를 죽이고 싶어 했을 정도로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하려는 시도도 많았던 것이죠. 오다 노부나가의 공격으로 멸망한 스기타니 가문 중 스기타니 젠주보라는 인물은 그를 암살하기 위해 1570년 5월 6일 말을 타고 길을 가던 오다에게 총 2발을 발사했고, 그렇게 오다 노부나가는 총을 맞고 말에서 떨어져 죽은 줄 알았지만 총알이 갑옷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오다 노부나가는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오다는 곧장 범인을 잡아오라 명했고 얼마 안가 붙잡히고 말았는데, 그때 그는 노코기리비키라는 형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6가지 사형 방법 중 가장 최고형이자 가장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방법이던 노코기리비키는 결박한 죄인을 땅에 목만 나오게 묻어버립니다. 이후 톱을 이용해 목에 작은 상처를 내는데, 그 피를 묻힌 톱을 죄인의 옆에 두었죠. 그러면 그 죄인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죄인의 목을 톱으로 켜는데, 그렇게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던 형벌이었습니다. 이때 죄인이 지르는 비명소리 때문에 입에 천을 집어 넣은 뒤에 집행했다고 하죠. 심지어 죄인이 한 번에 죽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그곳에 두고 감시하는 역할까지 있었다고 하니 죄인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형을 처하기 전에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했는데요. 당시에는 현대와는 다르게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고 판결을 내리지 않고 죄인의 자백을 무조건 이끌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매우 가혹한 고문을 가했고, 고문을 받다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았으며, 죄를 짓지 않았지만 너무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없던 죄를 자백하는 경우도 많았죠. 일본 에도 시대 때도 상당히 무섭고 잔인한 고문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일본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고문 기술 아나즈리가 있죠. 이는 구멍 위에 거꾸로 매다는 고문이었는데요. 1549년 처음 일본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지만 나중에는 기독교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전국적 규모로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붙잡힌 기독교 신자들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배교하지 않는다면 하나둘씩 끌고 가 고문을 가했던 것이죠. 여자는 옷이 다 벗겨진 채 중요 부위를 불로 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녀 구분하지 않고 아나즈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아나즈리는 땅을 깊이 판 뒤 그 위에 거꾸로 사람을 매달았는데, 이때 죄인의 내장이 밑으로 쳐져 죽지 않도록 몸을 포대로 둘둘 말아 밧줄로 중간중간을 단단히 묶었다고 하죠. 거기다가 머리에 피가 쏠리니 관자놀이에 작은 구멍을 뚫어 피가 빠져나오게 했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판 땅에는 오물을 채워 넣기도 했죠. 이 정도면 처음에 말했던 참수형이나 교수형이 왜 가장 가벼운 축에 속했는지 알 것 같네요. 이 외에 무치우치라는 고문은 채찍질을 가하는 고문으로 죄인의 상의를 벗기고 양손을 등 뒤로 묶은 뒤 채찍으로 어깨 부위를 때리는 고문이었죠. 그렇게 맞다가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경우엔 모래로 지혈을 하고 나서 다시 때렸다고 합니다. 이시다키라는 고문 방법은 돌 끌어안기로 조선의 압수령과 비슷한데요. 기둥에 죄인의 몸과 양팔을 묶은 뒤 삼각으로 날카롭게 홈이 파인 삼각판 위에 꿇어앉도록 하죠. 그리고 허벅지 위에 무겁고 큰 돌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당시 올리던 돌의 무게는 한 장에 약 50kg에 달했으며, 돌이 한 장 한 장 올라가면서 죄인의 다리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최대 10장까지 올렸다고 하고 5장 정도만 올려도 대체적으로 기절하고 말았으며, 간혹 6, 7장의 돌을 올려도 버티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온몸이 시퍼렇게 변하고 입으로 피를 토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올려놓은 돌을 마구 흔들기도 했는데, 이때 고통은 훨씬 가중되었다고 하죠. 다음은 에비제메라고 불리는 고문으로, 에비란 일본어로 새우란 뜻입니다.
에비제메는 양팔을 뒤로 돌려 묶은 상태에서 양반다리로 앉게 한 다음 허리와 머리를 앞으로 굽히게 하죠. 그리고 양발을 당겨 올려 턱에 닿으면 그 상태로 또 밧줄로 묶어버리는 방법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등이 굽은 새우와 비슷하다 하고 또한 오랫동안 있으면 피부색이 붉어진다 해서 에비제메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 고문을 받게 되면 처음 자세를 취할 때부터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자세가 잡히고 나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혈액순환에도 장애가 오고 30분 정도가 지나면 온몸이 보라색으로 변하며 의식마저 흐릿해진다고 합니다. 진짜 자기가 하지 않은 일마저 자백할 수밖에 없겠네요. 또한 찌리제메라는 고문 방법은 죄인의 양팔을 등 뒤로 하고 꽁꽁 묶은 다음 공중에 매다는 방법입니다. 죄인의 양팔을 묶은 이유는 이러지 않으면 어깨뼈가 빠져버리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죄인의 몸무게가 그대로 어깨와 팔에 실리게 되어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몽둥이 같은 걸로 두들겨 패면서 자백을 강요했던 것이죠. 이 방법들을 보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라도 실토할 것 같은 방법들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백을 받고 나면 재판에 따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하죠. 여기까지 과거 일본에 있었던 유명한 고문 방법과 사형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랄하고 잔인할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이고 무서울 지경이네요.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단절의 시기가 있기는 했지만 조선과 일본은 아주 오랜 시간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오랫동안 교류하는 와중에도 조선인과 일본인 간에는 분명히 넘을 수 없는 벽, 다시 말해 문화의 차이가 있었고 서로가 끝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인들이 이해를 하기 힘들었다는 부분이 바로 일본에서 유행하던 남색, 즉 남성 간의 동성연애라고 하는데요. 이 남색이라는 것은 현대적인 동성애와는 그 개념이 조금 다른 것으로 성인 남성 간의 성행위가 아닌 성인 남성과 소년 간의 행위였다고 합니다. 숙종 45년 일본의 조선통신사로 방문했던 신유아는 일본의 충격적인 풍속을 접하게 되죠. 수많은 일본 남성들이 미소년들과 거리낌 없이 성행위를 즐겼던 것인데요. 이 풍속을 보고 깜짝 놀란 신유안이 당시 일본 최고의 유교학자였던 아메노모리 호슈에게 설마 당신도 남색을 하냐고 질문하자 아메노모리는 그 좋은 걸 아직도 안 해보셨냐며 태연하게 웃었다고 하죠. 신유안은 자신이 본 이 충격적인 풍습을 해유록이라는 기행문에 상세히 기록했다고 합니다. 해유록에서 그는 일본의 남창은 요망스럽고 아리따움이 여자보다도 고운 면이 있는 데다 그 풍속이 음탕한 정도도 더욱 심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는 이들이 여자에 빠지는 이들보다 배는 더 많았다 라며 당시 일본의 남색 문화를 묘사했죠. 그 외에 왕은 물론 귀족과 부자, 백성에 이르기까지 미소년들과 어울리지 않는 자가 없었고 심지어 서로의 남세계인을 질투해 죽이는 자까지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동성애 문화는 대강 14세기 절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시절 일본의 절은 여성의 출입도 접촉도 금지되어 있던 곳이라 하루하루 쌓여가는 욕구를 해소할 길이 없던 스님들이 율법에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는 했어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곱상한 남자 아이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후 일본 전역에 불교가 전파되면서 이 동성애 문화까지 서민들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되었고 유곽에서도 예쁜 여성보다 미소년들을 더 찾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무사와 귀족 계급에도 동성애 열풍이 불었는데 남녀의 사랑은 그저 애를 만들기 위할 뿐이지만 동성애는 그야말로 순수한 사랑이라는 이상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되면서 마치 고대 그리스에서처럼 동성애가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배신과 음모가 일상이던 일본에서는 죽음과 가신 사이에 신뢰를 쌓는 것이 절실했는데 그 수단 중 하나로 쓰인 것이 바로 서로 간의 사랑이라고 하죠. 와카슈란 아직 관례를 치르지 않아 앞머리가 있는 소년들을 말하는데 이 와카슈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출세를 하기 위해서 나이든 이들과 서로 계약을 맺은 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외모를 가꾸고 여러 가지 잡기를 익혔다고 합니다. 특히 무사들의 와카슈는 호신술과 무예까지 갈고 닦았는데 이들은 주군 가까이에 머무르며 주군의 몸을 지켜야 했죠. 이 중에서도 여자아이들 대신 주군의 심부름이나 밤일 등을 직접 맡은 남자 아이들을 코쇼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커서도 주군을 보필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주군과 코쇼 관계에 관한 유명한 일화로는 오다 노부나가와 그의 코쇼 마에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에다는 14세에 코쇼가 됐는데 그는 배신을 밥 먹듯이 하던 당시 일본에는 어울리지 않는 충신이었던 데다가 용맹한 전사이기까지 해서 노부나가의 애정을 아낌없이 받았다고 하죠. 노부나가가 연애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마에다에게 너는 나의 귀염둥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냉혹한 성격으로 유명한 다케다 신겐 또한 22살 때 여자 시종에게 작업을 걸다가 코쇼에게 들켜서 호되게 잔소리를 듣고는 사과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여자 시종에게 구애한 것은 맞지만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은 코쇼뿐이라며 만약 이 마음이 거짓이라면 천벌을 받을 거라고 맹세까지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편지는 도쿄대 사료편찬소에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전국시대 도쿠가와 막부 때의 무장으로 유명한 다테 마사무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화가 있었는데, 마사무네는 오사카 전투에서 선봉에 서고 싶어 했던 시게슨이라는 장수를 달래며 그에게 볼에 키스를 해줬는데, 그의 코쇼가 이를 보고 오해하자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직접 편지 한 통을 보냈다고 하죠. 자신이 그에게 뽀뽀를 한 것은 절대 애정 표현이 아니었으며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하겠다는 내용이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전투를 앞둔 무사들은 절대 여자와 자서는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었고, 여자가 출산한 후에도 1개월간은 남자가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코쇼들이었다고 하네요. 당시 이들의 문화를 접한 조선인들은 남자끼리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보고 별다른 반응조차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아예 언급 자체를 하는 것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이토록 일본의 동성애가 흥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불교는 육식을 하지 말라는 교리가 없지만 675년부터 일본의 국교로 정해진 불교는 중국과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도교의 색채가 섞이는 바람에 육식금지라는 교리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본의 황족을 포함한 많은 일본인들이 순식간에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는 날벼락을 맞게 됐죠. 만약 천황의 명령을 어기고 고기를 먹으면 목이 달아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인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남자의 정액을 먹는다는 엽기적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평소 남색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아직 어린 하층민의 아이를 강제로 붙잡아와서는 그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고, 이것이 나중에는 일본 귀족과 사무라이들의 동성애인 와카슈도로까지 발전하게 됐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다 노부나가나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토 기요마사, 고니시 유키나가 등도 동성애를 하기 위해 어린 미소년 시종들을 수십 명씩 거느리고 살았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오늘은 전세계 전쟁 역사상 최악의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작전을 들은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은 조종사라는 고급 인력을 아무 의미 없이 소비하다니, 나 같았으면 이 명령을 내린 놈을 그 자리에서 쏴 죽였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죠. 이 작전은 바로 국가가 나서서 주도한 강제적 자폭 명령이었던 카미카제 작전입니다. 원래 이름은 신풍특별공격대로 일본군은 신프라고만 불렀는데 한 미국 기자가 카미카제 특공대라고 잘못 읽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카미카제라는 명칭이 더 유명해지면서 이제는 일본 안팎을 가리지 않고 카미카제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단순히 말해서 카미카제 작전은 비행기에 폭탄을 가득 싣고 날아간 뒤 적의 함선에 그대로 꼬라박아 자폭을 해버리는 잔혹한 작전이었는데요. 카미카제의 임하는 조종사들은 일반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국과 천황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영웅으로 인식되었고, 그들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용기 있고 기쁘게 떠났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들은 사실 일본이 꾸며낸 거짓말이었죠. 실제로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반강제적으로 비행기에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권위주의와 전체주의가 만연했을 당시 일본에서 조종사들이 카미카제의 지원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심리적으로 이미 억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카미카제에 지원하지 않을 조종사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우물쭈물하며 아무도 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만약 앞으로 나섰다가 자신과 가족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오명이 씌워진다거나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자신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조국을 원망하면서 카미카제에 지원했던 것이죠. 실제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심 넘치는 조종사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군중 심리와 군부의 압박, 그리고 연좌제의 공포 때문에 마지못해 임무에 참여했고, 죽기 직전에 외친 말은 천황폐하 만세나 일본 제국 만세가 아니라 어머니였다고 하죠. 요미우리 신문의 전 회장이자 주필 와타나베 치네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의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과 같았고,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서 다른 병사들에게 실려 강제로 비행기 조종석으로 밀어넣어졌다 라며 당시 처참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죠. 또한 첫 카미카제 특공대원인 세키 유키오는 기자에게, 나 같은 우수한 베테랑 조종사를 죽이다니 일본은 끝장이다. 난 굳이 자폭 공격을 하지 않아도 그놈들 배에 폭탄을 명중시킬 수 있다. 나는 일본 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이 미국 놈들에게 피해를 입을까봐 가족을 위해 죽으러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343해군 항공대의 비행대장 시가 요시오는 자기 부대의 카미카제 명령이 떨어진 것을 듣고 상관인 겐다 미노루에게 자신이 선두로 출격하겠으니 겐다 사령관은 마지막에, 그리고 명령을 내린 사령부의 참모들이 자신과 함께 선두에서 출격한다면 343항 공대 전체는 카미카제에 참여하겠다 라고 말했죠. 이 말을 사령부에 전달하자 그 이후부터 343항 공대에는 단 한 번도 카미카제 명령이 하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22살의 나이로 카미카제 특공대원으로 차출된 우메하라 유지가 남긴 유서에 따르면, 이는 자살행위나 다름없고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작전이라며 이 일로 반짝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패전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죠.
그만큼 카미카제는 일본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했고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권력을 보존하고자 했으며 전쟁에 져서 실각하는 것보다 일본 국민들과 함께 자결하는 것이 낫다는 미친 사령부의 미친 결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조선의 청년들도 강제로 비행학교에 입학시켜 훈련을 받다가 카미카제로 끌려갔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지만 죽은 사람들은 일제의 주요 전범들과 함께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있죠. 일본의 극우파들은 이런 조선인 조종사들이 자랑스럽게 자폭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일본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작전을 조종사들에게 강요했던 것일까요? 일제는 진주만 공습을 통해 미국의 태평양 함대의 힘을 크게 약화시켰지만 훗날 미드웨이 해전에서 참패를 당해 일제의 주력 함대인 항공모함 4척이 모두 격침당하면서 이후부터 미국과의 교전에서 연전연패하며 수세에 몰렸습니다. 또한 미국은 진주만 공습 이후 기술 개발과 생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일본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져 일본이 미국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전력의 격차가 생겨버렸죠. 결국 일본 해군은 단순히 수세에 몰린 것을 넘어 미국 해군에 유효한 타격을 주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졌고 결국 일본군은 공격보다는 방어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파죽지세로 일본 본토를 향해 다가오는 미군을 막아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때부터 일본군은 목숨을 버리면서 적을 타격하는 공격을 구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행히 당시 일본군의 모든 사람이 정신 나간 상태는 아니라서 이 카미카제 작전을 들은 해군 장교들은 이딴 걸 작전이라고 내놓은 것이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휘관들이 격렬히 반대를 했지만 이미 전쟁 상황이 너무 좋지도 않았고 군부의 고위급 인사들은 이미 눈 돌아간 상태라 이런 잔혹한 작전도 결국 통과되고 만 것이죠. 후퇴를 절대 용납하지 않던 최악의 독재자 히틀러도 너무 비인간적이라서 하지 않은 이런 작전을 일본은 해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베테랑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선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냥 일회용으로 쓰고 버려진다는 걸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작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당시 황태자였던 아키히토는 카미카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단지 병력만 소모시키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일본은 1944년 초부터 자폭 병기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이 특공작전을 정식으로 채용했고 10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카미카제 공격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겠다며 정식으로 허가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944년 10월 20일 일본군 해군 중장 오니시 다키지로는 자신이 지휘하던 항공전대의 인원들을 차출해 카미카제 부대를 처음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 차출된 조종사들은 제로센 전투기에 250kg의 폭탄을 적재한 채 미군 군함에 들이박아 버리도록 훈련을 받았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타격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 미 해군에 카미카제 공격이 큰 타격을 입히자 일본군은 한껏 고무되어 이 카미카제 작전으로 승기를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 카미카제 위주로 작전과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나마 베테랑이던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조종하면서 공격을 시행해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함대에 많은 피해를 입혔지만 이 무식한 공격이 계속되자 미 해군은 대공포와 레이더 등을 모든 함대에 추가로 배치했고 그러자 초반과는 달리 카미카제 공격 효과 역시 감소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 전함 한 대가 일본군 전투기 수십 대를 접근하기도 전에 파괴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그렇게 카미카제를 위해 100대가 넘는 전투기를 투입해야 겨우 4~5대가 공격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대부분의 일본 전투기와 조종사들은 바닷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조종이 능숙한 베테랑 조종사들 많은 수가 카미카제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이에 일본은 긴급하게 조종사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카미카제에 투입된 신입 조종사들은 고급 비행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넓디 넓은 태평양의 망망대해에서 몇 가지 측량법만 가지고 미국 군함을 찾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고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연료 부족으로 바다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쯤이나 됐으면 더 이상 무의미한 교전을 끝내고 아군의 피해를 늘리기보다는 항복하거나 강화를 시도하는 게 맞는 선택이었지만 이미 마탱이 간 일본 군부는 그런 걸 생각 못하고 카미카제 공격으로 전세를 역전시켜 전쟁을 지속할 기회로 삼았죠. 그만큼 당시 일본은 광기에 사로잡혀 일본 제국의 지속을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도 아깝지 않은 인명경시 사상이 만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전투기 조종사라는 고급 인력과 전투기라는 고급 물자를 그냥 폭탄으로 사용한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았죠. 또한 일본의 이런 미친 공격에 미군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엔진이 고장났거나 통제되지 않는 비행기가 재수없게 우리 배를 들이받았다고 생각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후 이것은 일본의 의도된 작전이라는 걸 알게 된 미군은 필사적으로 격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카미카제에 대한 경계심과 전투의지가 과거보다 더욱 치솟았으며 일본군을 더 이상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이는 훗날 동양계 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까지 생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카미카제 공격에 의해 미군이 피해를 많이 입기도 했었기 때문에 일본군 항공기가 나타나면 상식적이지 않은 공격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혔었다고 하죠. 이런 일본의 행위에 질려버린 미군은 일본인 전체가 사망하거나 국가의 존속이 위협받아야 일본이 항복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렇게 원자폭탄을 일본에 투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우수한 인력들을 죽음의 늪으로 밀어넣던 카미카제 작전도 끝나게 되었죠. 생존 카미카제 대원 칸베 유타카는 카미카제는 절대 미화해서는 안 되며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된다 라고 말하며, 카미카제로 허망하게 죽어간 친구들을 평생 애도하며 살았다. 그렇게 친구들이 죽도록 내버려둔 것에 대해 후회하고 고통받고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죄를 뉘우치지는 못할 망정 카미카제도 문화유산이랍시고 2014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올렸으며, 가고시마 현에서도 카미카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 시도했지만 일본 관점으로 기술된 기록밖에 없어서 자료의 편중이 심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네스코 일본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고 하죠. 그러자 가고시마 현에서는 2년 후에 다시 시도하겠다 했지만 결국 일본은 유네스코 등재 계획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자국민들을 집단으로 목숨을 끊게 강요했고, 카미카제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미국군의 공격을 감행하라고 한 걸 보면 당시 일본은 정말 미쳐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최악의 작전 카미카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